합격하고 싶으시죠? 지금 우리 2주 지났습니까? 이제 정과목 확실히 다 들었겠네요. 공시법 세포도 다 이제 접했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강의하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된다. 이야기를 듣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면 또 좋은 말이죠. 예, 잘 들어야죠. 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응? 꾸준히. 오케이. 꾸준히.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합격하는 제일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라고 하기는 그런데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해 본 결과 합격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은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겁니다. 규칙이라는 단어를 빼면 안 돼요.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미쳐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면서 책을 보더니 갑자기 슬럼프가 와서 한 달 정도 책을 안 보다가 또 갑자기 또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슬럼프에 안 빠지는 방법이 좋은데 문제는 뭐 슬럼프라는 게 내가 원한다고 원하지 않는다고 안 오는 건 아니니까 그 대체로 또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슬럼프가 와요. 천천히 다니시는 분들은 그 슬럼프라는 개념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규칙적으로 반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조금 더 가볍게 한번 가보세요. 가볍게 가는 것이 합격하는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일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내용을 꼭 나의 것으로 해소시킨다라고 해석하지 말고요. 그럼 저 내용은 어떻게 시험 문제로 나오느냐라는 것. 자, 다시 질문해 볼게요. 위험 선호형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답을 찾는데 포커스를 맞춰야죠. 예. 그래서 위험 선호형이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자, 수익이라는 단어가 정확한 표현입니까?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까? 수익입니까? 수익률입니까? 막둥이는 매우 이쁘다. 야, 그러면 좀 표정이라도 지어. 그리고 그 정도는 해줘야지. 자, 정량적 표현, 정성적 표현. 방금 표현은 정성적 표현. 막둥이는 65.7% 이쁘다. 정량적 표현. 나는 당신을 매우 사랑합니다. 정성적 표현. 나는 당신을 16.4% 좋아합니다. 개념 아시겠습니까? 정성적, 정량적. 개론에서는 100%다 정량적 표현. 개론은 100%다 정량적 표현. 우리 시험에 이렇게 놓은 적이 있습니다. 탄력성은 정성적 표현이다. X. 그게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개론은 100%다 정량적인 표현. 그렇다면 수익이 좋다 나쁘다는 표현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수익률이 5%다 7%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 그런데 이 표현을 가급적이면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게 정확한 표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갔을 때 고객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수익률이 3%입니다. 5%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당신이 이 건물을 사면 5%의 수익률은 확실하게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컨설팅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 투자자가 그 말을 듣고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 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고객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적인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우리 미포에서 배울 거예요. 왜 그걸 그게 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 이거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중개사 입장 사기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컨설팅 말 그대로 자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할 때는 전문가답게 해야죠. 수익률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투자자의 태도였습니다. 자, 그림을 잘 봐주세요. 항상 시험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뭘 생각하느냐면 Y축은 가격을, X축은 수량을 말을 합니다. 그거는 수요 공급일 때 그런 거고. 그래서 항상 그래프가 나올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종축과 행축에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Y축과 X축에 뭐가 있는지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프는 말입니다. 시험에 그래프가 나오면 아주 쉬워요. 왜? 그래프는 Y축에 있는 변수와 X축에 있는 변수의 관계를 나타낸 거니까. 자, 그림 잘 보시고요. 질문 잘 보고 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서 A와 B가 지금 뭐가 다른지를 보세요. A와 B. A와 B는 위험은 어때요? 위험은 동일하네요. 근데 수익률은 A가 더 크죠. 그럼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A, C. A에 투자하실 겁니까? 이유를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동일한 것부터 말해야죠.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왜 이 경우 A에 투자하실 겁니까?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률이 높은 쪽에 투자할 거야. A와 C. A라 그랬습니까? 왜 A로 간다고요?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할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A는 C를 지배한다. A는 B를 지배한다. 왜? 왜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용어를 머릿속에 그려둬야 됩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평균 분산 결정법. 뭐라고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뭐라고요? 또 이렇게 기억했는데 시험장 같은 애도 평균 분산 결정법 나온다고 또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평균 분산 이 단어를 잘 생각해 봐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교시에. 평균이 무슨 말입니까? 평균. 응? 우리가 말하는 평균치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1교시에 평균, 수익, 분산, 위험. 그럼 다시 표현해 보세요. 수익, 위험, 지배 원리. 그럼 풀어서 해석하면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할래. 위험이 동일하다면 수익률이 큰 자산에 투자할래. 다시 되돌아가서 A와 B에서 뭘 선택했다고요? A. 왜 A에 선택한 거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위험이 동일하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거든. 지나간 거고. 시험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자, 의미는 그렇게 했어요. 자, 1번 지문. A와 B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A에 투자할 겁니다. 왜 A에 투자합니까?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률이 큰 곳에 투자할 겁니다. 맞아요. 이거 시험용으로 바꾸자고요. 시험용에서 왜 A와 B에서 A를 선택한 거죠? 평균 분산 지배 원리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응? D. D에 투자한 이유.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이 표현을 잘 기억해요.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평균 분산 결정법. 자, 문제 들어갑시다.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결정법,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한다고. 오, 이상하네. 그게 아니라 옳은 질문인데 제가 이상하다는 게 제가 제 노트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깨어져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네. 그럼 이거는 노트북의 문제가 아니네요. 뭐의 문제일까? 자, 두 번째.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딱 전제로 해서 문제를 풀라고 된 거죠. 첫 번째, 수익률이 같아요. 그럼 더 이상 볼 거 없죠. 그럼 수익률이 같다면 표준 편차, 다른 말로 위험이죠. 위험이 작은 쪽에 투자할 거죠. 그럼 A와 B 어디가 위험이 지금 더 크다고 한 겁니까? A보다 B의 표준 편차가 크다고요. B가 더 위험하다고요. 그럼 어디에 투자한다? A. 그래서 옳은 지문. 에이씨, 이렇게 가져봐요. 자, 3번. 네, 이렇게 됩니다. 5.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뭘까요? 두 번째, 기출 문제는 11월 달부터 내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언제 보는 게 좋을까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수험생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뭘 파악하는 게 목적입니까? 하나. 두 번째, 기출 문제는 어느 시점에 보는 게 좋을까요? 이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기출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뭘 파악하는 거죠? 시험 문제 유형 보는 거예요, 유형.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적정 수준이 되어야죠. 적정한 수준이 되었을 때 분석이 가능하니까. 자,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든 지문이든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기출 문제를 보여주지 않고 기출 지문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자체만 가지고 한 문제로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분산 지배 원리 자체가 한 문제로 출제된 적은 없고 지문 한 개, 두 개로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문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이게 단독 문제로 놓은 것들은 단독 문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전에는 기출 지문들을 한 2월 달까지 보이고 그 다음부터 한 문제로 갔는데 4월 달까지는 지문을 보여드리고, 근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기출 문제 자체 전체를 다 보는 게 좋아요. 그게 계속 노출이 많이 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자,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출 문제든 기출 지문이든 통해 여러분들이 파악한 것을 출제 유형.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어디에 투자한다는 알겠다. 근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못 풀면. 결론 그것은 시험 문제 놓을 때는 이렇게 놓는다는 것. 출제 유형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리고 키워드를 잘 봐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기출 문제는 기출 지문은 어느 시점에 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결론은 1년 내내 보는 거예요. 기출 문제는 항상 언제나. 왜? 내가 여기에서 뭔가 유형이 뭐지? 약간 흔들린다고 느낄 때는 항상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언제 보는 게 제일 좋으냐? 빨리 봐야 돼. 빨리. 그러니까 기출 문제 보통 언제 보느냐? 5월 달에 봐요. 그때는 기출 문제를 보는 게 아니죠. 그때는 예상 문제를 보고 이런 걸 봐야죠. 그 기출 문제는 전반부에 빨리 보고 정리를 끝내야죠. 그러니까 유형을 빨리 잡아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빨리 정립할 수 있어서 덜 고생할 텐데, 옆길로 가서 고생하고 있지 않을 텐데, 그럼 기출 문제를 나중에 보는, 기출 문제를 빨리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기출 문제지를 보더라도 분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여드리는 문제만 해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여드리는 기출 문제와 기출 지문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파트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키워드는 이것이구나. 이것을 먼저 파악하고요. 자, 그리고 기출 문제 책이 여러분 수중에 빠르면 한 2월, 늦어도 3월 달쯤에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꾸 봐야 돼요, 계속. 그래서 문제를 보면 답을 찾는데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지? 여기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 잘 보세요. 자, 이 의미를 잘 보세요. 위험이 커지니까 위험이 지금 커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이 커져가고 있으니까 수익률도 큽니다. 그죠? 수익률도 커집니다. 이렇게 수익률도 점점 커져가는 거죠. 이제 그 관계부터. 그럼 우리가 앞서 했던 것처럼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그거 한 번 더 확인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편의상 AB 시점을 먼저 AT 이점을 먼저 만들게요.
A점, D점, E점. 우리가 투자자 태도를 세 가지로 나눴죠. 첫 번째 위험, 회피, 위험, 선호, 위험, 중립. 위험, 중립은 정의 말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위험, 중립은 일단 제외시킵니다. 위험, 선호와 위험, 회피를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둘 중에 자, 이 중에서 일단 D점은 제외합시다. D점이 선호이거나 회피는 아닐 테니까. 그럼 A점하고 E점하고 비교하세요. 어느 쪽이 위험 선호고 위험 회피인지를 결정해 보세요. 일단 마음적으로 정리했습니까? 자, 들어갑시다. A와 E 어느 쪽이 위험 선호? 응? 어느 쪽이 위험 회피? 그럼 질문 다시 갈게요. 위험 회피와 위험 선호 누가 더 큰 수익률을 원할까요? 위험? 그냥 단순해 갑시다.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공격적인 투자자와 보수적인 투자자. 3점에 스톱하는 투자자와 못 먹어도 고를 부르는 투자자. 고? 그럼 고는 공격적, 보수적. 공격적. 자, 공격적인 투자자와 위험 선호가 같은 건 아닌데 시험 문제를 기준으로 하면 위험 선호형과 공격적 투자자는 지문이 100% 똑같이 나와요. 자,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누가 위험 선호, 누가 위험 회피. 어느 쪽이 위험 회피? A. 예, 그리고 E점이 위험 선호. 당연히 위험 선호형이 더 큰 수익을 요구하는 거죠. 그죠? 자, 어떤 사람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이 더 큰 수익을 요구하겠죠. 그림 잘 봐요. 자, 그 다음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표현을 해볼게요. 위험 선호형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오, 그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자, 근데 이 사람이 합리적인 투자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자인 위험 회피형을 다시 우리는 둘로 나누었죠. 어떻게 구분했었죠? 보수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 이제 그 용어 가지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림 잘 봐주세요. 자, 어디가 보수적 투자자입니까? 이렇게. 그럼 잘 봐. 이거 그림 잘 봐도요. 같이 봐요. 그 실제 시험 지문이 나오면 위험 회피형일 때의 지문과 보수적 투자자의 지문이 100% 똑같이 나와 있어요. 반면에 공격적 투자자와 위험 선호형이 똑같은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자, 그럼 일단 표현해 보세요.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잘 봐요. 이제 자, A점을 잘 봐요. 지금 뭘 말하는지. A점에 투자한 자가 부담하겠다는 위험이 얼마인지를 보세요. 얼만큼의 수익을 달라고 요구하는지 잘 보세요. 자, 두 번째 보세요. D점. D점에 투자를 한 투자자는 이만큼의 위험을 부담하겠대요. 대신에 이만큼의 수익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E점을 보세요. 자, A점과 E점 누가 공격적이고 보수적이었죠? 그럼 동일해요. 그죠? 자, 그럼 표현할게요. 동일한 위험.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하여 누가 더 큰 수익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다시 표현을 잘 봐요. 앞에 그림 다시. 그래프, 다른 걸 보면 안 돼. 그래프를 봐요. 공격적 투자자는 이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용의는 있다. 대신에 이만큼의 수익률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반면에 보수적인 투자자는 이만큼의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요. 대신에 이만큼의 수익을 달라고 요구한다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누가 더 큰 수익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예.
공격적 투자자. 공격적 투자자. 한번 표현해 보세요.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시작. 그런 지문을 외우시렵니까? 그래프 형태를 하나 기억하시렵니까? 그래프 형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다양한 형태의 지문들을 답을 찾아갑니다. 자, 이 내용과 이 내용은 달라요. 자, A점입니다. D점입니다. E점입니다. A점에 투자한 자, E점에 투자한 자 똑같아요. 표현 잘 들으세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 누가 더 큰 수익을 달라고 요구합니까? 공격적 투자자를 보세요. 이만큼의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에 이만큼의 수익률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보수적 투자자를 봐요. 똑같은 위험에 대해서 훨씬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네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누가 더 큰 수익을 요구한다? 그럼 방금 이 두 가지 그림에서 두 가지 표현에서 차이점이 뭐죠? 동일한 위험 증가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자, 그림 잘 보세요. 공격적인 투자자와 보수적인 투자자 누가 더 큰 수익률을 요구한다? 공격적 투자자. 표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공격적 투자자와 보수적 투자자 중에서 누가 더 큰 수익률을 요구한다? 공격적 투자자. 두 번째,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하여.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하여 보수적 투자자는 공격적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앞에 문구 하나가 붙어버리면 답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지문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잠시 후 보기로 하고 다른 거 먼저 하나 보고요. 자, 1번 지문 한번 보세요. 옵니까? 예, 5. 2번. 예, 5. 안에 내용은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죠? 동일한 위험 증가. 이 단어 하나 붙은 거예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투자자가 더 큰 수익률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림 잘 보세요. 그래서 그래프 형태가 머릿속에 하나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림 그려본들 정확하게 못 그려요. 왜? 저 폭이 똑같고 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댁에 가서 자료 다운받아서 가급적이면 자료를 미리 올려놓을게요. 수업 시작하기 주말에 먼저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 이제 그걸 보고 오시라는 것은 아니고, 아니면 좀 불편하면 수업 시간에도 핸드폰에다 그걸 핸드폰에다 띄워놓고 보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그림 다시 똑같은 그림이죠. 이번에는 AD 이점을 연결할게요. 자, AD 이점을 연결할게요. 45도 기울기를 가지고 직선 형태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자,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건데, 고딩 때. 학력고사도 수능이든 다 공부한 거예요. 자,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45도로 가는 거예요. 45도 정중앙으로 올라가는 그 직선을 직각쌍곡선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처럼 표현하세요. 직각쌍곡선. 직각쌍곡선 어느 점이든 기울기가 1이 나와요. 자, 그러면 직각쌍곡선으로 쫙 그리면 그건 곡선이 아니죠. 이렇게 곡선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45도의 기울기를 가지고 만들어지면 어느 지점을 결정하든 기울기가 똑같다고요. 근데 얘는 보세요. 곡선 형태로 올라가죠. 그러면 기울기는 달라질 것 같은데요. ATE 어디가 기울기가 가장 가파릅니까?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그림을 기억해 두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때 그림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오, 아닌데. 무차별 곡선이 아니고 얘 이름을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은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림 보였으니까 저 그림 하나 미리 보여. 이건 다음에 합시다. 1월달에. 자, 쭉 그 점을 연결했습니다. 저 곡선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효율적 투자선. 자,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이라는 걸 하나 그려볼게요. 그냥 이걸 무차별 곡선이라고 해요. 여기 컬러가 잘 안 보이죠? 보라색. 잘 보입니까? 예. 잘 안 보이면 오늘 병원 가서 생명검사를 해보셔야 돼요. 잘 보이죠? 기울기 봐요. 기울기. 어디가 기울기가 가파르다? 보수적 투자자. 그게 시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 하나를 딱 기억해 두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어떤 형태의 지문이 나오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출 지문 몇 가지를 암기를 했다가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출 지문 범위를 벗어난 지문이 나오면 또 답 못 찾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 형태 하나만 딱 기억하면, 지금 그림을 여러 개 보여드리지만 그림은 하나밖에 없죠. 똑같은 그림 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보여드린 거니까.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3번 지문 한번 보세요. 시험 지문은 말입니다. 불필요한 표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프 다시 보세요. Y축이 뭐죠? X축이 이 둘의 자리가 바뀌면 그림 정체가 다 바뀝니다. 엉망이 되는 거죠.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똑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그대로 지문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3번에. 자, 그런데 설마 위험이라고 해놓고 Y축하고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이건 볼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키는 뭐죠? 위험을 회피할수록. 그러니까 위험 선호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위험 회피형이라고요. 자, 그림 잘 봐요. 다시. 여기는 위험 선호, 위험 회피라는 말이 없어요. 보수적이다, 공격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 보수적 투자자의 지문 형태와 또는 위험, 회피형의 지문 형태가 100% 똑같다고요. 그럼 첫 번째 키는 위험 회피형. 두 번째, 무차별 곡선 이름 몰라도 괜찮아. 그럼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울기.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기울기는 방금 위험 회피형이니까 어느 쪽이든가요? A쪽이죠. 그럼 기울기는 가파르다, 급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X. 이게 시험 문제라고요. 이렇게 나와요. 투자자 위험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림만 쭉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Y축과 X축에 뭐가 있는지를 바라고 했습니다. 구경하세요. 근데 개론 시험에서 수익률과 위험의 위치를 바꾸어서 지문을 출제한다. 개론은 그렇게 유치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개론은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돼요. 이건 15회 때까지 문제고. 그 15회 이후에 개론 문제는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지 말장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과목하고 다릅니다. 자, 결과 여기서 우리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하는 개념 하나를 도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지배 원리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을 잘 보고요. 여기서 위험 회피형과 위험 선호형의 형태를 확인했고, 따라서 누가 더 큰 수익을 요구한다고요? 당연히 위험 선호형이겠죠. 당연히 위험 선호형입니다. 그리고 누가 위험 선호, 위험 회피, 누가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위험 선호형이라는 뜻이겠죠. 자, 근데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도 같이 도출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달라졌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앞선 이런 그림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공격적 투자자는 보수적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표현 바꿔볼게요. 위험 선호형 투자자가 위험 회피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한다. 이런 형태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뀌면 상황이 달라진다고요. 자, 표현해 보세요. 뭐라고 한다고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하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림을 잘 보세요. D점에 투자를 한 자는 이만큼의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대신에 이만큼의 수익률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의 크기나 이 위험의 크기가 어떻다고요?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A점에 투자를 하기로 한 투자자가 감수하기로 했던 그 위험만큼 또 위험이 커졌다고요. 그랬을 때 추가로 요구하는 수익은 이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전체는 이만큼의 수익률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추가로 늘어난 건 이것밖에 없죠. 이 위험에 대해서 A점은 여기까지. B점은 이 위험의 크기와 똑같은 위험이 또 커졌는데 수익률은 요만큼의 수익률을 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죠. 그 수익률은 작아졌다고요. 그럼 여기는 더 마찬가지. 더 작아졌네요.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쓴 거라고요?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하여 누가 더 큰 수익률을 달라고 요구하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더 큰 수익률을 달라고 요구하느냐,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 누가 더 큰 수익률을 달라고 요구하느냐, 표현이 달라요. 그러니까 동일한 위험 증가라는 단서 하나가 붙어버리면 답이 바뀌어버린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그래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 그래프의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효율적 투자선. 이건 알아야 돼요. 지금은 기억 안 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무차별 곡선인데 그 무차별 곡선 이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곡선의 기울기만 확인해 보세요. 기울기만.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은 이 그림만 알면 기울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죠. 위로 올라갈수록 기울기는 점점 완만해지고 있다는 것. 자, 이렇게 해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는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한 문제. 불편했습니까? 불편한 게 정상인데.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목이 뭐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많이 불편할 겁니다. 책에 없네요. 자, 현재 우리 입문서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현금 수지 측정 88페이지 가시죠. (88페이지) 가니까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자,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오면 영업 현금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니까 표가 하나 나옵니다. 오른쪽에는 그 표를 차례대로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서 10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토시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10문제가 나온다는 얘기는 개론 40문제 전 범위와 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달에 먼저 강의를 시작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파트를 지금 빨리 시작한 이유, 보통 대부분의 수험생이 또 대부분의 강의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가공, 기유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에 임합니다. 집에서 모의고사 문제 풀면 답은 찾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 시간은 한 2분 이상 소요됐을 겁니다. 전혀 의미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혹시 또 그 방식을 빨리 접할까 봐. 누구한테 또 그 방식 접해서 그게 마치 아주 유토피아라고 착각하면 안 되니까. 개론은 말입니다. 두 문자 따서 하는 거 그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시험 가면 어차피 답을 못 찾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꼭 기준은 잡으세요. 시험장 가서 활용하지 못할 거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아무리 머릿속에 일단 입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저 노란색으로 표현된 것만 첫 자를 따보세요.
가유, 순세세, 노란색 5가지. 첫 글자 따봐요. 자, 그래서 위치를 정해두는 정도로만 활용하겠다. 그건 괜찮아요. 그 정도는 동의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답을 찾는다.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애초부터. 그게 시험장 가봤자 어차피 활용 못해요. 시간은 시간대로 다 써야 되고.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너무 이거 차례도 옆에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가공, 기후 쭉 적어놓습니다. 적어놓고 끼워 맞추기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의 표현이 약간 바뀌면 또 혼란스러워합니다. 에이씨 이거 없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또는 그렇게 답을 키우고 찾았다고 전제합시다. 시간은 시간대로 다 뺏깁니다. 5개의 지문이 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으니까 다양한 형태로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다 뺏기고 결론 답을 찾았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2분 정도 시간을 소요합니다. 합격과는 관계없습니다. 항상 기억해요. 40초 안에 풀 자신 없으면 안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든. 무조건 최대 시간은 40초예요. 조금 더 빠르게 간다면 30초 안에 끝내줘야 그래야 합격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시작할 겁니다. 따라서 머리를 지금 아주 맑게 해주세요. 자, 머리 맑아진다. 몸 많이 푸세요. 릴렉스하게 풀어요. 우리 교과서는 88페이지 딱 펼쳐놓고요. 그냥 펼쳐만 놓으면 돼요. 자, 시작합니다. 지금 투자자는 이 건물을 사려고 합니다. 얘가 무슨 건물입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까? 예. 잠실에 있는 건데요. 저 투자자는 지금 이 건물을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느냐? 지금이 적기일까 아닐까 지금 이게 고민인 거예요. 자, 그래서 중개사를 찾아간 거죠. 합격한 분이신데 작년까지는 이분의 얼굴을 옆에 이렇게 크게 놨는데 본인이 얼굴은 가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부터는 얼굴을 가리는 걸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자가 중개사무실을 찾아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구매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최근에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구매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구매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어떻게 할까요? 가겠죠. 그럼 최소한 아니 사기를 친다는 게 아니라 일단 대화는 시작을 해야 될 대화는.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컨설팅 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오세요 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일단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적기라고 해야 일단 이야기는 시작되겠죠. 그럼 적기라고 하면 투자자는 여러분들에게 중개해달라고 요구할까요? 아니요.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투자 분석해달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계산 문제를 포기했기 때문에 투자 분석을 잘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 자, 수수료가 얼마인데 지금 이걸 포기할 겁니까? 자,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투자 분석 하러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봐야죠. 이 투자자에게. 당신이 이 건물을 매입하면 몇 년간 보유하실 생각입니까? 라고 물어봐야죠. 저 투자자는 이 건물을 사서 오전에는 5층에 살고 나중에는 100층에 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분위기가. 그죠? 그러면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임대할 것인지를 물어봐야죠.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수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네, 중요합니다. 소득이득은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하는 수익. 시작. 언젠가는 그럼 처분하겠네요. 10년을 보유하든 20년을 보유하든 언젠가는 처분할 테니까 처분에도 발생합니다. 수익은. 처분 시에 발생하는 수익 우리는 뭐라 그러죠? 양도차익. 양도차익을 이렇게 불러요. 자본이득. 자본이득. 여기 있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합쳐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합쳐서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수익성이라고. 예금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예금은 소득이득이 있다 없다? 은행에 예금했다고요. 그럼 은행에 예금해서 보유하는 동안에 수익이 생긴다?
생기죠, 이자. 그래서 만기가 도래했습니다. 만기 때 1억을 받은 거예요. 그 1억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1억 2천에 팔아먹을 수 있나요? 그럼 예금은 자본이득이 없죠. 그래서 예금은 그래서 수익성이 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식으로 갑니다. 주식에는 소득이득이 있다 없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죠. 배당금. 응? 배당금이 발생한 주식 소득이득이 존재합니다. 주식은 처분의 수익이 발생합니까? 시세 차익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수익성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소득이득이 발생한다? 발생한다? 어떤 거요? 임대수익.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자가주택을 전제해봐요. 자가주택은 임대 안 하는 거죠. 그럼 자가주택은 소득이득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세법상 간주 임대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가거주를 하고 있으면 일정한 임대료 부담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대신에 자가를 안 하고 있다고 전제해봐요. 그럼 전세든 월세든 일정한 비용을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만큼은 여러분들은 임대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걸 간주입니다. 그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돈 가지고 내 집을 가지는데 왜 재산세를 내라고 하느냐? 방금 그거예요. 집을 가지고 있는 동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집값이 올라간 거는 다음의 문제고, 양도세가 나중에 문제고. 자, 그럼 부동산은 자본이득이 있습니까? 양도차익. 그래서 부동산은 수익성이 좋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 그 자산이 수익성이 있다 없다는 걸 이렇게 논하는 거예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자, 현금 수지 측정 일단 전체 흐름을 일단 보시죠. 이게 뭔 말인지.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인중개사라면 좀 더 정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눈은 있어야 되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해야 될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전제합시다.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차인이 10명입니다. 임차인이 10명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임차를 하고 싶은데 적당한 아파트가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 임차인은 A 중개업소에 가서 물어보고 끝나는 겁니까? 다른 중개업소를 가보는 겁니까? 가봅니까? 오케이, 그럼 저는 여전히 임차인은 다른 중개업소를 다 둘러본 겁니다. 그럼 또 다른 임차인이 지금 10명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 임차인도 다른 곳을 다 돌아다녀 볼 거 아닌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세 시장에 지금 수요자가 몇 명이 된 겁니까? 에이. 자, 임차인이 10명이죠. 수요자가 10명이죠. 자, 중개업소가 100곳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임차인들이 100곳을 다 둘러갔다고 전제하자고요. 그럼 100 곱하기 10이 되니까 임차인이 몇 명이 됩니까? 1000명이 된다고요. 지금 데이터 분석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이것은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 왔습니까? 임차인이. 10명 왔대요. 몇 명 왔습니까? 10명 왔대요. 그렇게 샘플링 하는 거예요. 샘플링. 그럼 엄청나게 가공된 거 아닌가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매스컴이 또 얘기하니 그럼 결론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임차인이 이렇게 많은데 그럼 공급 물량이 적다는 거죠. 공급 물량이 적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전세값은 올라가고 이 전세값 상승이 또다시 매매값을 부추기고 매매값이 또 올라가고 이게 합리적인 것인지 그래서 여전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은 상당히 위험을 지금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붕괴되면 끝없이 붕괴되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한 가지가 완전한 정보죠.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정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임차인이 그렇게 많은지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좀 따져보면 좋겠는데 뭔 임차인들이 그리 많은 방금 말했던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가격 올리는 거는 간단해요. 가격 올리는 거는.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매수인이라고 전제해봐요. 또는 매도인이라고 전제해봐요. 자, 올려보겠습니다. 자, 10명이 매도인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지금 시가가 10억이에요. 중개 사무실을 다 돌아다니면서 말하는 겁니다. 13억에 팔아달라고.
안 된다고 말하면 거기는 물건 안 주면 돼요. 13억입니다. 그럼 10명의 매도인이 전부 다 돌아다니면 13억을 제시하면 가격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럼 13억인 거죠. 팔 사람이 13억에 팔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으니, 특히 지금 시장은 매도자 우입니까? 매수자 우입니까? 누가 큰 소리 치는 시장입니까? 어쨌든 사실인지 아닌지를 몰라도 일단 분위기는 지금 매도자 우이죠. 그럼 매도자가 13억에 팔겠다는 걸 매수인이 원하지 않으면 못 사면 되는 거니까. 지금 분위기는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있으니 앞으로 가격은 더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다고 하니, 그럼 매도자가 13억을 해도 매수자는 사야죠. 근데 우연히 하다가 14억에 거래되었대요. 그럼 실거래가가 14억에 딱 공지되죠. 그 순간 가격은요, 14억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 순간도 14억이 아니죠. 더 올릴 테니까. 누구는 15억, 16억에 제시하겠죠. 가격은 그렇게 형성되는데, 그 가격을 가지고 매수급이 또다시 거기다가 또 부채질을 하고 있고, 그러면 가격은 계속 급등급등 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김포 가격 빠지고 있다 그러죠. 보세요. 거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실수요 중심이었다면 거품이 빠질 이유가 뭐 있을까요? 해운대 빠진다고 하던가요? 해운대 중에서 특정 아파트가 빠져요. 거기는 지금 재건축이 들어갈 상황이라서 가격대가 원래부터 많이 높았어요. 많이 비쌌고. 근데 해운대는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도 투기가 많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투기가 많이 일어났던 곳인데 김포하고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는 얘기죠. 김포의 장점은 어떤 게 장점이죠?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곳을 전제해 보세요. 일산보다 더 북쪽으로 들어가 있죠. 라인은 조금 다르지만. 자, 그런데 조금 더 불편할 텐데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더 멀어졌는데 일산보다 가격이 더 올라가 세거라는 이유 때문에 논리적으로 별 타당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좀 더 가파르게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좀 더 합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죠. 막연하게 투자에 편성해서 가지 말고요. 우리는 전문가가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전문가이다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전문가예요. 그냥 중개사 시험 준비하는 순간 전문가예요. 합격을 못해서 그렇지. 전문가면 최소한 전문가다운 시각을 가지고 컨설팅 해야죠. 고객들이 왜 자꾸 가격이 올라갑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낸들 알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자꾸 오른대요 매스컴이 이렇게 말을 좀 전문가답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만 그 상대도 이 중개사는 전문가인가 보다 생각하죠. 수요가 부족해요. 뭘 근거로 수요가 부족하고 뭔 근거로 공급이 부족하다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을 텐데 설마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을 텐데도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논리가 조금 더 합리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갱신 청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던가요? 70% 채 안 되더라고요. 한 65% 정도 갱신 청구했대요. 그럼 그분들은 일단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럼 65% 정도는 다시 이게 전세 시장에 안 놓은 거죠. 일단 나왔다가 들어가야 되는 나오질 않았으니까 공급 물량 자체는 일단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2년 전 같으면 100가구가 나왔었는데 지금 거기 65%는 그냥 그대로 갱신 청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 35%가 놓은 거죠. 그러면 갑자기 가구 분리가 그렇게 급격히 늘어났을까요? 결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고, 나는 그냥 나 독립할래. 그래 독립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럼 독립한 그 1가구가 왜 30평대 아파트를 선호할까요? 왜 그 사람이 20평대 아파트를 선호할까요? 아니죠. 그들은 아파트 시장의 수요자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로 가는 수요자인 거죠. 그 수요자 전부 다 이 시장에 투입시켜 놓고 그리고 뭐가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가격 끌어올리고 어도저인 거 아닌가요? 간단하죠.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그래서 경제는 그래서 심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제는 심리.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가격은 무진장 뛰는 거죠. 그 심리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심리만. MBC에 나갈 수 있으면 이렇게 설명하겠는데 EBS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앞에 말하면 그런 얘기는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못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면이라고 그들이 해석하나 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강의는 우리는 시험용이니까 시험 내용의 전달에만 좀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근데 최소한 우리는 다 전문가가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거 100번 하는 것보다 그런 거 하지 말고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갔을 때 정확한 컨설팅 할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10문제. 여기서 10문제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뭘 외우기는 뭘 외워요? 궁극적으로는 암기되어 있어야죠.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논리들을 이제 쉬었다가 하나씩 정리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